자, 맥주 사전 얘기 한번 진행해 보죠. 일단 첫 번째가 퍼멘테이션 베슬, 발효조에 대한 얘기예요. 예, 장비에 대한 얘기죠. 단순히 퍼멘터라고도 불리며 당신이 정말 힙한 사람이라면 FV라고도 표시한다. FV라고는 이제 우리 그 뭐죠? 양조장 가면은 그 스위치박스라고 하면 판넬, 예, 판넬에 보면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뭐 HLT, 할리커 탱크라고 해서 그건 온수통이에요. 그런 식으로 뭐 MLT 당화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양조자들은 그런 식으로 좀 표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발효조는 F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V 뒤에 뭐 숫자가 되어 있으면 뭐 1번 발효조, 2번 발효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 양조장에도 한 10개까지 있는데 다 쓰진 못하고요. 네, 한 반 정도 저는 쓰면서 양조를 하고 있습니다. 효모가 사랑스러운 당을 갖고도 신나게 노는 동안 맥즙을 보관하는 용기이다. 발효가 되는 통인 거죠. 그 발효가 되는 통은 그냥 특별한 게 없어요. 몇 가지 이제 장치들이 필요한데 일단 온도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냉각이 되는 냉각수가 도는 이제 글라이콜이라고 하죠. 글라이콜이 돌아서 온도 조절이 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곳이 필요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넣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 식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홈브루잉 할 때 생각하면 될 거예요. 홈브루잉에는 이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 장치는 안 돼 있죠. 역사적으로 발효조는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재료로 만들어져 왔다. 아마 동물의 가죽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며 독이 나무 배럴 최종적으로 스테인리스로 발전되었다. 우리가 많이 예전에 본 건 이제 나무 배럴이죠. 많은 전통적인 발효조는 공기에 오픈되어 주위에 있는 다양한 야생효모와 박테리아에 노출되어 있다. 푸드와 같은 것을 사용하되 맥주를 미생물에 노출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발효조를 열심히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하는 것만 갖고 될까요? 어쨌든 발효조를 공기 중에 미생물로부터 보호하여 맥주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요즘은 이제 브루어리들에서 원통 원뿔형 발효조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발효가 끝나면 효모들은 뭉쳐서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뿔 형태 쭉 가라앉으면 이제 그 위에서 맥주를 뽑아내죠. 맥주를 뽑아내고 나중에 밑에서 효모를 뽑아내고 또 청소를 하게 되죠. 이거는 1927년 레오폴드 네이선에 의해서 특허로 등록되었다고 하네요. 이전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요. 효모를 회수하는데 특히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뿔형으로 많이 요즘 발효조를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숙성조를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밑에가 이렇게 편편하게 반듯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효모를 회수하고 나면 위에 있는 맥주를 이제 숙성조로 옮겨서 거기서 조금 추가적인 숙성을 해서 이제 뽑아내는 뭐 캐깅을 하거나 병입을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처럼 작은 양조장은 바로 발효조에서 바로 맥주를 뽑아내죠. 그래서 저희도 역시 이제 원뿔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효모를 회수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맥주를 다 캐깅을 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폐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 배럴에 예전에 해서 했고 뭐 발효조가 없는 곳들도 있죠. 쿨십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오픈 포멘터에서 그냥 발효를 하고 바로 나무 배럴이나 스테인리스로 숙성조로 옮기는 그런 맥주들 람빅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슈나이더 바이스 같은 경우도 오픈 발효조입니다. 그래서 슈나이더 바이스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크라우젠이라고 하죠. 그 효모가 발효하면서 나오는 거품들을 계속 걷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걸 하는 이유는 전통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손도 많이 가고 자칫하면 위험도 되게 많은데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내부를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죠. 발효주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페스티벌스네요. 맥주 축제 얘기가 바로 나오네요. 크래프트 맥주가 개선시킨 것들 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망설임 없이 맥주 축제를 이해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토버페스트 같은 그런 맥주 축제를 제외하고 맥주 축제를 부흥시키고 다양화시킨 거는 크래프트 맥주예요.
특히 영국에서는 자기가 따르는 맥주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테이블에서 맥주를 서빙하는 대체로 형편없는 행사들이 보편적이었다.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맥주인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 서빙만 하는 그런 행사가 보편적이었다는 거죠. 이런 축제들은 맥주 지식에 정통한 남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좋게 말하면 평범한 행사였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위협적인 행사였다. 재미없다는 거였죠. 맥주만 마시고 끝나는 거니까. 근데 오늘날의 맥주 축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치 있고 사회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행사가 됐고 그 중심에 이제 크래프트 맥주가 있다는 거죠. 브루어들이 직접 나와서 서빙을 해주기 때문에 브루어들을 볼 수 있고 적어도 최소한 부스에 배치되어서 자신들의 맥주를 설명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하는 스태프도 볼 수 있다. 그렇죠. 요번에 노원 수제 맥주 축제가 딱 그렇죠. 브루어들이 맥주를 따라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요번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 역할을 대신해서 비어 도슨트가 해준 거죠. 비어 도슨트가 그 맥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궁금하면 설명해주고 재료도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크래프트 맥주는 직접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네 맥주를 홍보하고 설명해주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맥주 전문가들이 나와서 맥주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맥주에 대한 것으로 꽉 찬 행사가 이제 요즘 크래프트 맥주의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신촌 맥주 축제 같은 경우는 뭐죠? 카스인가요? 맥스인가요? 이렇게 했었던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냥 마시고 노는 거예요. 음악 들고 놀고. 근데 그거는 진짜 맥주 축제라고 할 수 없죠. 예를 들어 뭐 치맥 축제 이런 거, 그럼 치킨하고 그냥 맥주 먹고 끝나는 거죠. 아무런 문화적인 얘기를, 물론 뭐 치맥 자체가 문화일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 많이 모아서 많이 먹고 그냥 가는 행사였다고 하면 크래프트 맥주가 중심인 축제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부스마다 굉장히 다양한 맥주들이 있고 또 그 맥주를 이야기하는 정말 할 말 많은 브루어들이 거기 배치돼 있고요. 부스도 개성들이 다 각자 다르나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뷰도슨트 같은 전문가들도 옆에서 도와주고 음식도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뭐 지역에 있는 시장의 음식들이 온다든지 그리고 푸드 페어링에 대해서도 역시 비어도슨트 같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주고 문화적으로 완전히 좀 결이 다른 축제가 크래프트 맥주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훌륭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종종 라이브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 그렇죠?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 그리고 성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분위기에서 사랑하는 맥주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요번에 노원 수제 맥주 축제가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와 또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맥주들을 마시면서 맥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스티벌 서바이벌, 예를 들어 축제를 위한 팁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자, 여기 재밌어요. 축제를 정말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는 약간 노력이 필요하다. 일단 숙제를 해오자. 축제가 시작되기 전 주최 측에서 브루어리 리스트를 공개한다. 때로는 맥주 리스트를 갖고 있기도 하다. 마셔야 될 맥주를 미리 찾아보자. 요게 되게 중요하죠. 가서 무슨 맥주를 마시려고 정하지 않고 가면은 맥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고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숨겨진 진짜 멋진 맥주를 발견하기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사이트를 가면은 맥주 리스트를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브루어리이 나오는지. 그러면은 그 브루어리에서는 이 맥주는 꼭 마셔봐야 돼. 이런 것들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 시간도 줄이고 좋은 맥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편없는 맥주에 울지 마라.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한다. 만약 선택한 맥주가 안 좋다면 위를 낭비할 필요 없다. 맥주를 그냥 하수구에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된다. 간을 낭비할 필요 없죠.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 맥주 축제 가면 특히 우리나라 크래프트 맥주 축제 가면 조금 안 좋은 맥주들이 꽤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맥주들은 거의 발견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편의점 수제 맥주들 테이스팅할 때 그랬는데 한번 마시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으면 저는 진짜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하수구에. 굳이 저의 간을 그런 맥주에 소비하고 싶지 않아서. 세 번째, 항상 물을 마셔라. 어떤 맥주 축제는 무료로 물을 주지 않는 곳도 있다. 물을 따로 챙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을 많이 마시면 덜 취하죠. 그래서 이런 조언을 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귀를 열어놓아라. 모든 축제에는 핫한 추천 맥주가 있다. 그 맥주들이 모두 소진된 후에야 이 소식을 듣는 것만큼 나쁜 일도 없다. 추천 맥주에 항상 귀를 열어놓고 핫한 맥주를 찾기 위해 SNS를 주셔야 된다. 첫 번째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아직 맥주 축제 많이 남았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10월까지 아마 계속 맥주 축제들이 이루어질 텐데 서울에서 열리는 크래프트 맥주 축제는 한번 가셔서 한번 그 맥주를 또 즐겨주시고 전국에서 오는 다양한 그런 크래프트 맥주들을 한 곳에서 즐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혼자 가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랑 같이 가셔서 같이 쉐어해서 마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주류박람회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 목금토에 있는 것 같은데 주류박람회도 좋죠. 네, 주류박람회도 좋은데 주류박람회는 상대적으로 수입 맥주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입 맥주들 또 마시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주류박람회도 있고 계속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8월 달에는 좀 없습니다. 8월 달에는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비도 오기 때문에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는 조금 맥주 축제 기간이 아니고 7월부터 8월에도 약간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곳을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9월부터는 역시 다시 맥주 축제 기간이 돌아오거든요. 하여튼 축제 기간 잘 이용해서 맥주도 이렇게 비싸게 안 파니까 좋은 맥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스티브 에일, 축제 에일이네요. 축제 또는 크리스마스 에일은 실제 맥주 스타일은 아니다. 맞죠? 대부분 마케팅에 정의되며 때때로 모임이나 파티의 성격에 따라 정해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풍성한 향미와 적당한 알코올 도수를 갖고 있으며 자극적이지 않다. 오싹함을 자아내는 펌킨 에일, 할로윈 맥주죠. 와는 달리 이국적인 몰트 캐릭터와 배럴 숙성에 어울리는 맥주다. 축제 에일이라고 하면 그냥 그 축제에 맞는 그 축제와 어울리는 에일을 다 축제 에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옥토버페스트 비어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그건 옥토버페스트용 또 축제 맥주예요. 메르첸보다 색깔도 밝고 알코올 도수는 높지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맥주죠. 크리스마스 에일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축제 에일들이 맥주 스타일은 아니에요. 물론 WP나 BJCP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여튼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크리스마스 에일 같은 경우는 벨지안 다크스트롱 에일류가 많이 크리스마스 에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체리 같은 향을 과일 향을 더해서 좀 더 맛있게 쉽게 하는 맥주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에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추우니까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들이 보통 크리스마스 맥주들로 사미클라우스 비어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가 18도가 되는 라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혹은 요번에 노원 수제 맥주 축제처럼 노원 에일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그 축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축제 에일이라고 할 수 있죠. 꼭 에일은 아니고 비어가 라거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축제 맥주를 의미하고요. 여기 보면은 할로윈 축제에 보통 펌킨 에일, 호박을 넣은 에일을 미국에서는 만들고 있죠. 근데 저는 펌킨 에일 별로더라고요. 무슨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펌킨 에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축제에 그 축제를 대표하는 축제 에일이 있다고 하면, 축제 맥주가 있다고 하면 일단 무선적으로 그것부터 마셔야겠죠. 이번에 노원 수제 맥주 축제도 부스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되려나요? 필트레이션 여과고요. 양조에 대한 얘기네요. 시간이 충분하거나 유능한 브루어가 만든다면 단백질 덩어리가 자체 중량으로 밑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맥주는 밝고 투명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더 진척시켜보자. 때때로 의도치 않은 부유물들을 모으기 위해 청진제가 사용된다. 여과는 대규모로 외부적인 개입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미학성과 안정성, 개성 간의 섬세한 균형을 보게 된다. 여과가 이제 양조 과정 중에서 여러 군데가 있죠. 첫 번째가 라우터링 과정. 맥즙을 좀 밝게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첫 번째 여과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풀 혹은 끓임 과정 중에서 이제 청진제를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끓임 과정에 넣는 청진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풀에 넣어서 맥주를 좀 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여과 과정도 있고, 마지막으로 발효조에서도 이제 여과라기보다는 이제 발효조에서는 청징 작용이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청징 여과는 약간 필터링을 시켜서 조금 맥주를 이제 불순물 없이 만드는 걸 여과라고 하고, 청징은 어떤 걸 넣어가지고 그 청징제가 맥주의 불순물을
잡아내서 내리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과와 청진이 꼭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적은 똑같은데 약간 과정은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전에 요즘 그러네요. 요즘은 락어들, 대형 락어들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필터링을 하죠. 굉장히 미세 필터로 여러 겹이 되어 있는 그 필터기에다가 맥주를 빵 쏴가지고 다 걸러내 버립니다. 에일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고요. 특히 뭐 크래프트 에일, IPA 이런 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보통 어드정트 라거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죠.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은 뭐 세균까지 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파스텔로 좋은 이제 살균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여과를 통해서 비열 처리 방법 이렇게 해서 필터링 하는데, 크래프트 맥주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방법이고요. 근데 대형 카스나 하이트, 테라 이런 데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여과 과정, 진짜 필터레이션을 좀 하긴 하죠. 이 여과 과정이 특히 첫 번째 라우터링 과정에서 맥박을 통해서 이제 리스큘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순환을 통해서 맥즙을 밝게 하는, 맥즙을 일단 첫 번째 불순물을 걸레는 이 과정이 진짜 힘듭니다. 이 양조 과정에서 제일 힘든 과정 중에 하나예요. 쉬운 것 같지만 여기서 잘못돼 버리면 아주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여튼 여기서 여과는 기본적으로는 양조 과정에서는 라우터링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다 얘기하고 있네요. 이론상으로는 현대 여과 기술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미립자 박테리아까지 모두 제거한다. 요거는 이제 그 필터레이션 장비, 미세 필터를 썼을 때 하는 얘기고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이 걸러지면 바디와 헤드에 필요한 단백질, 홉성분, 심지어 색성분 등 많은 것들도 잃게 된다. 네, 요거는 그래서 이제 IPA 같은 그런 크래프트 맥주에서 많이 하는 스타일에서는 좀 하기 힘들죠. 트렌드가 어떠하든 여과적으로 무조건 좋고 나쁘다고 했으며 밝은 맥주를 위해 여과기가 필수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예전에는 그 원심 분리기를 많이 도입을 했어요. 원심 분리기를 하면 유통기한도 늘어나고 맥주도 깨끗해지는데, 소위 얘기하는 이제 IPA 계열은 호향이 중요한 맥주들에서는 향이 다 날아가 버려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맥주의 스타일이나 양조자의 철학, 그리고 장비의 수준에 따라서 이 여과는 굉장히 많이 다양해질 수 있고요. 또 결과물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199번째 방송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